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8권씩 한 무덤에 한 권씩 돌아갈 수 있게 좀 복권으로 도서관에 구입해 놓고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게 교과별로 또 특성이 있고 그림책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그런 그림책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거기 그림책에서 보고 거기에서 수학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전체적으로 화면 하나 띄워서 하기엔 좀 부족한 순간들이 그런 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모든별로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네,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위해서 학생별로 요즘 탭이 교실에 그래도 거의 많이 있으시니까요. 탭으로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수업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책으로 이렇게 중등 그림책 수업에서는 이런 책으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거 사례를 이렇게 책을 썼던 거라 이렇게 목록을 일단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 돼지 세 마리라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귀한 수학 소재, 수학 소재를 다루는 안노 미스마사라는 일본 그림책 작가예요. 그 작가님이 쓰신 그림책이고요. 어, 이 책은 아기 돼지 세 마리인데 저희가 아는 그 아기 돼지 세 마리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이긴 하나 저희가 아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집 다섯 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풀어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 중학교 2학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루면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고요. 생각보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하기 저는 딱 좋았어요. 네, 딱 좋고, 우리 아이들이 좀 확장해서 한다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이 책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작가의 말에서 이 수학적인 내용이 어떤 그 수학 이론이랑 연결되는지 나오는데 순열과 조합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만났던 그림책의 장점은요. 어,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책이랑 그리고 그 수학 내용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림이 굉장히 여기서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경우의 수가 여기서 보면은 125가지잖아요. 근데 그 125가지를 사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식을 세워서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책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수영도를 정말 나뭇가지 모양으로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 정도로 수학 시간에 안내를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나무 모양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게 정말 125가지가 왜 되는지 오른쪽 그 장면을 보시면 실제로 집 자저체에 이렇게 돼지 세 마리가 색깔별로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구분되는 돼지 세 마리가 125가지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저는 아이들에게 직관적으로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그림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 수업에 쓰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림책이라 제가 이렇게 하기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작가님의 그림책이 수학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초등, 중등에서 이렇게 간단한 경우의 수 구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 그림책 시리즈를 보면은 다양한 그런 수학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안노 미스바사 그림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순열 조합에서 쓸 수 있는 그림책이고요. 좀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그림책을 보면은 좀 원리를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림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사실 작가님인 것 같아요. 제가 안노 미스바사 말고는 이렇게 수학의 소재를 가지고 그림책을 이렇게 다루고 쓰시는 분은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발견한다면 진짜 수학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너무 잘 쓰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그림책 작가님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어려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학 그림책을 사실 이렇게 이 작가님이 이력을 보면 이분이 수학 교사로 일해 오셨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에 이런 수학적인 이론이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림책, 특히 중등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 재미로 읽는 그림책보다는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녹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런 그림책들을 가지고 왔을 때 수학 수업이랑 잘 붙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이론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앞서서 준호쌤이 소개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과 비경쟁 토론 수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모든 별로 그림책을 함께 읽고 마인드맵 그리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이용해서 전체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수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드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왜 수용도를 만들었는지, 왜 큰 나무를 예로 들었는지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를 좀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또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학자에 대한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문제를 더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좀 수학적인 그런 아이들이 질문을 나누고 수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지를 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활동지는 토론하는 활동지는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활동지는 아이들이랑 같이 그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진짜 수학 문제를 같이 풀었던 그림책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에게 직접 이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수용도를 직접 그려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나뭇가지 디자인의 그 수용도를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용도 그 수업을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그린 수용도의 모습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학적인 원리는 항상 같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수용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식 세워서 구하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통 2학년 2학기 과정에 확률 단원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수업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더 가벼운 책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는 못 해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아이가 길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응원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이고요. 이 책도 관련해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좀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이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좀 떠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으로 연결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떠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수학 수업이다 보니까 이걸 경우의 수랑 연결을 수업을 했지만 사실은 담임으로 이 책을 만나면 종업식이나 졸업식 때 그렇게 뭔가 끝과 시작이 만나는 그런 지점을 읽어주면 굉장히 좋고 따뜻한 그림책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자기의 삶이랑 연결해서 새롭게 떠나는 상황을 좀 설정하고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뭔가 경우의 수랑 연결해서 아이들과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경우의 수를 그렇게 구하는 방법으로 해봤고요. 그다음 제가 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안노 미스마사 그림책이에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작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수학의 기본 연산인 곱셈에 관한 책인데요. 곱셈이 이 책의 그림책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수학 규칙성과 계산 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항아리 속에 뭔가 계속 바다에서 나라, 산, 성, 마을, 집, 방 이렇게 계속 속에 무엇이 계속 나와서 그것들의 개수를 구하면서 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곱셈에 의해서 수가 커지는 그런 위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초등학생들은 이제 큰 수를 경험하고 규칙성을 찾는 그런 수업에 연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의 위력이 드러나는 중학교 교사다 보니까 지수 관련 이야기 만들기, 무한 개념으로 연결해 수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곱셈이 1부터 10까지 곱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승, 10팩토리얼 이렇게 계승의 개념이랑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책을 봤을 때 좋았던 점은
이게 시각적으로 그림책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지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작가가 표현해 주는 부분을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시각적으로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림책이고요. 실제로 아이들과 했던 활동지 중에 한 가지 모습을 여기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런 수들을 찾아보고 직접 계산하는 그런 부분도 해봤고요. 엄마 저 그리고 계산하고 있어. 그리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아리 속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로 그렇게 만들어 본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좀 더 가벼운 수업도 해봤고요. 실제로 지수법칙을 또 거듭 제곱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기도 좋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투닝이라는 그림책 수학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이 항아리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커지는 그런 수를 이제 지수랑 연결해서 이렇게 거듭제곱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라는 그림책으로는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냐면요. 수학에서 사실 명제가 중학교 때는 크게 다뤄지진 않지만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부분 보면은 도형 단원에서 다양한 수학적 명제를 다루게 돼요. 근데 항상 수학교사로서 수업을 하면 아쉬웠던 점이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자체가 그런 명제나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서 그 증명을 하거나 그 명제 사이의 관련성을 연결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사실은 수학 선생님이라면은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명제 뭐뭐라면 뭐뭐이다. 그 수학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수학적인 사실과 특히 도형 파트에서 다뤄진 여러 가지 정리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명제와 논리에 아이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뭐뭐란 뭐뭐이다라는 명제를 사실은 수학적인 그런 이론 자체로 다루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이해가 굉장히 더 힘든데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대화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꼭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집중해서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명제에 대한 그 형식에 좀 익숙해지고 또 논리력과 추리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단순해요. 모자 장수가 나오고요. 그림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 진짜 그림자로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독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민수, 미니가 나오는데 이 민수, 미니에게 빨간 모자 또는 하얀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모자 장수가 이제 민수, 미니와 이렇게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추리해서 누가 하얀색을 썼는지, 빨간색을 썼는지 그런 맞추는 그런 형식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이니까 명제 이해를 바탕으로 빨간 모자 문제를 만들고 풀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의 명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문제 사항을 알고리즘 순서도로 정리해서 그렇게 푸는 그런 방법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빨간 모자 문제 만들고 풀이하는 수업도 해봤고 알고리즘 순서도로 정리하는 것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하시려면 여기 있는 그런 그림책에 있는 문제를 함께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흥미를 좀 이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런 명제 관련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고 서로 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알고리즘 순서도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그 논리 과정을 파악해서 답을 풀 수 있게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항상 안노 미스마사의 그림책은 좋았던 점이 항상 끝에 그 수학적 이론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책 뒷부분에 보면은 수학 교사가
뭔가 교과서의 지도서를 보는 것처럼 그 안도미스 마사의 수학적인 해설을 보면 아, 이 그림책이 어떻게 수학이랑 더 연결이 되고 어떤 쪽으로 더 이끌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힌트를 얻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글들이 실려 있어서 수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수학의 저주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주인공이 수학의 저주에 빠져요. 그 수학의 저주에 빠져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수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으로 보여서 이 학생이 되게 괴로워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소재의 그런 수학적인 문제들을 풀면서 뭔가 이렇게 수학의 저주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삶에서, 주인공이 삶의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을 다 수학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좀 간단한 문제 위주이고요. 중학교 관련한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연결해서 이렇게 모두 좀 학교급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가볍게 하시려면 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여기 이게 문제들을 쓰고 풀었던 그런 활동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풀 수 있고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단원에서 이런 것처럼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만났던 장면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런 수학 그 단원이랑 연결해서 관련 문제를 만들고 풀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또 함께 푸는 것은 저는 항상 그 수학 끝단원에는 애들이랑 카웃을 이용해서 그렇게 퀴즈 게임 내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되게 스릴 넘쳐 하잖아요. 막 실시간으로 막 문제가 휘리릭 맞추면 막 등수도 보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해서 문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 같이 만들고 카웃으로 같이 그렇게 퀴즈 게임을 하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교사로서 흐뭇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문제를 또 만들려고 하면 이 그림책에서 문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연결해서 굉장히 문제를 뭐 어렵지 않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OX 문제나 사지선다 문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이 카우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함께 아이들과 수업을 했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죠.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제가 많은 그림책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될 그림책은요, 개미가 된 수학자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책이에요. 약간, 이렇게 수리 철학, 이게 수학에 대한 철학을 그런 담은 그림책이고요. 책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내용도 철학적이면서 또 되게 쉽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그림책이라, 저는 이 책으로 수업을 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내용은요, 정말 그 수학자가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하루 사이에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용이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개미가 되면서 이제 개미가 수학을 알까? 뭐 인간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개미한테도 수학이 통할까? 이런 상상력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이 여왕개미이거든요. 이 개미가 된 수학자가 여왕개미를 만나요. 그래서 여왕개미를 만나서 개미가 느끼는 그런 수학,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숫자와 수학과는 정말 다른 개념의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숫자와 수학적인 개념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그런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확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뭔가 신비롭다 할까요? 약간 그래서 약간 신비롭게 그렇게 철학적 탐구를 하게 되면서 뭐 신비한 수학의 세계로 뭔가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학 교사가 되게 마음에 확 와닿고 좋은 책은 그 작가를 보면은 그 작가의 그 수학과의 연결 지점이 꼭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 작가를 찾아보니까 이 작가님은 진짜 그 수학자세요. 수학과를 졸업하고 진짜 수학을 이렇게 막 연구하면서 독립 연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하면서 뭐 수학 연주회, 수학 토크 이런 걸 진행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정말 내용이 수학 교사로 봤을 때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았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과 좀 말랑말랑하게 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수학자가 개미가 된 것처럼 만약에 개미가 아닌 다른 생물이라고 하면 좀 그럼 이 수학자는 그 다른 동물은 어떻게 수학을 하고 있는 걸까? 다른 동물의 수학은 어떤 걸까? 하면서 뭔가 수학의 본질이랑 연결해서 그럼 다른 장면에서 수학은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아이들과 함께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뭐 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도 많이 찾고 아이마다 좀 얘기하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달랐는데 벌 같은 경우는 좀 더 수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뭔가 헥사곤 모양의 빈틈없이 튼튼한 집을 짓는 것도 알고 있고 다양한 비행을 하는 그 수학적인 움직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림책입니다. 네, 다음 그림책은요. 무한대를 찾아서라는 그림책입니다. 사실 중학교 때 무한을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무한을 처음 다루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순환소수를 배우잖아요. 그 무한소수로 무한 개념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한 개념을 중학교에 적극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여기 그렇게 무한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그 소수 개념이랑 연결해서 그 단원의 이제 처음 부분, 여는 부분으로 그렇게 함께 읽어주고 무한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근데 여기 또 좋았던 점이 이 주인공 우마라는 그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소녀가 그 무한대를 정말 이렇게 무한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녀의 그런 그 뭔가 찾고 탐구하는 그 자세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깊게 다가왔어요. 저희 수학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자신만의 뭔가 그런 풀이 과정을 뭐 답이나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진짜 정신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키워서 이렇게 풀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무작정 무한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그 무한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저에게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분도 이렇게 초등교사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무한에 관한 책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책을 이렇게 앞에 제가 표지만 갖고 와서 이렇게 잘려 있는데요.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앞뒤 표지가 보이게 쫙 펴지면 이렇게 무한대 고리 모양이 딱 보여요. 그래서 무한대 그 기호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이 무한대 기호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디자인 보면 이것도 무한 발견하셨나요? 네, 무한 기호가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우마처럼 이제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 무한대를 상상해보고, 무한대를 상상하는 방식은 무한대로 많겠지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기만의 무한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수학적인 또 무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또 교사인 저에겐 중요해서 아이들과 함께 무한대의 개념을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렇게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무한은요, 중학교 2학년 또 교과에서 보면은 닮음이랑 좀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도형의 닮음에서 이제 프랙탈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도형을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는 것과 또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무한에 관한 거 조사해서 이렇게 포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수학 선생님들은 아시는 프로그램이실 텐데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 이용하면 이렇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쉽게 작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쉽게 작도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만 딱 세팅만 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찍히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해도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이게 무한을 찍힐 때 단계가 반복될수록 이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뿌듯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닮음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책은요, 수학에 빠진 아이인데요. 이 그림책은 좀 수학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 발견하고 세상을 수학을 통해서 이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데요. 그 아이들이 보통 수학을 하면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빠진 아이 그 책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수학에 빠질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되게 주인공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처음 반응을 하지만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아, 주인공이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뭔가 수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금까지 좀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게 아닐까? 약간 그렇게 좀 수학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수학 첫 시간이나 뭔가 수학에 대한 좀 생각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은 주인공의 수학 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학 노트에 이 주인공이 삶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장면 속에서 주제를 몇 가지 잡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이 나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둥글둥글 동심원 을 주제로 이렇게 만든 그런 노트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입체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입체도형은 중1 2학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랑도 연결해서 뭐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연결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수업과 관련해서 처음 그냥 오프닝으로는 이 주인공은 수학에 빠져 있지만 요즘 너희는 무엇에 빠져 있니? 이러면서 그 패들렛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오프닝을 하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좀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나만의 수학 노트다 보니까 모든 환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1, 2, 3 상관없이 그 해당하는 그 단원 끝에 학기 말이나 단원 끝에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아예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학기 말에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단원이나 주제를 하나 자기만 정해가지고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학기 말에 뭔가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또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고 굉장히 뿌듯해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시간 안에 못 만들면은 저 좀 선생님 저 좀 시간 더 주시면 제가 완성해서 만들어 오겠어요. 오겠습니다. 저 집에서 좀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열과성을 막 정말 여기 보면은 막 그림 좋아하는 학생들은 막 이렇게 그림 실력을 막 그 자기의 막 영혼을 넣어서 예쁜 그림을 그려가면서 뭔가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온 학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부등식, 뭐 함수, 그리고 유리수와 순환소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학기 말에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이 선정할 수 있는 주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내용들은 정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놀이, 학기 말에 할 수 있는 뭐 수학 달력이나 놀이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했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수학 선생님은 끝까지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까지 받지 못했겠지만 채팅창 계속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남기면 제가 또 네, 따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해도 될까요? 네네, 바로 하시죠, 선생님.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 정화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이고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9가지 주제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권에 나와 있는 저희 기술가정교과서가 1권과 2권으로 나뉘어서 1권에 나와 있는 주제와 그 다음에 2권에 나와 있는 주제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한 4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수업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김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에서 바라보고 있는 좋은 수업이 깊이 있는 학습이고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을 이루어야지 되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과 연계한 학습이어야지 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깊이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림책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가정교과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다룬 게 바로 가정교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정과 그 자신과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성찰하고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실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삶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심에 가장 큰 게 그림책이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그림책의 특징을 보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일상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짧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림책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아이들이 그림책 하는 거 좀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수업에 활용을 해보시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가짐으로써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어서 생각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고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성찰도 가능하게 해주고 학생별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역량도 함양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책 수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그림책 수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게 제가 1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전체 학년을 계속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그 다음 해에 데리고 올라갔었거든요. 어떤 한 아이가 책상이 항상 이렇게 지저분했어요. 책상이 지저분하고 이런 아이가 있고 그리고 학습지 활동지 어디 있어라고 하면 그제서야 생각하고 이제 꺼내는 아이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이 자신과 가족, 이웃의 일상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열린 마음이 가지고 있고 자기 성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맨 마지막에 제가 했던 자기 응원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요렇게 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여기 있긴 한데 그 아이가 본인은 요렇게 점점 이렇게 낮은 아이고 이랬었는데 점점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뭐 굉장히 책상도 지저분하고 집중도 못하고 정말 딴짓하고 이랬던 아이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마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그림책 수업을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에서 가시소년과 짝꿍이라는 그림책을 주로 다뤘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림책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성취 기준과 이제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 요소 뽑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어, 우리 가족 만나볼래? 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루고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그림책을 다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시소년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루고 그리고 그림책 이어 그리기로 짝꿍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뤄봤고 그리고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 방안 제안하기라고 하는 활동으로 그림책을 다양하게 주고 그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어 하고 우리 가족 만나볼래라고 하는 그림책은 가족의 의미나 그다음에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 안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 그림책만 가지고도 이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가지고 너네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말이야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시작하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소년을 주로 다루면서 이제 질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활동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한번 진행 같이 한번 해봤어요. 올해 진행하면서 우리 가족 말사전이라고 해서 첫 시간에 너에 대해서 소개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라면 어떤 말을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서 의사소통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시소년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권자경글 하완 그림의 청계의 바람에서 나온 그림책이고요. 표지도 보시면 이제 아이가 입을 벌리고서 이제 무언가를 내뱉고 있는데 가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아이가 내뱉는 말들이 이제 온갖 가시들의 그런 상자가 되는 그런 말들이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나눴던 질문들이. 그래서 주인공의 이제 가시가 언제 생겨나고 이제 날카로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장면 장면 이제 보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눈 거죠. 주인공 가시가 언제 생기고 커질까? 왜 날카로워질까? 그러면 너는 언제 그러냐? 그래서 그림책 장면을 가지고 이제 학생의 그런 경험이라던가 생활까지도 같이 연결을 지을 수 있게끔 옆에다가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써보게 했고요. 그리고 주인공 가시는 언제 생기고 커질까? 왜 날카로워질까? 아, 이거 좀 전에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인공은 친구들이 놀릴 때,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싸우고 이럴 때 날카로워진다. 근데 나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뭐 덤빌 때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장면을 줬어요. 이 장면을 주면서 이제 주인공이 왜 가시가 생겼냐. 저희가 이제 가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갈등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장면을 특히나 더 골라서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질문도 나는 언제 가시가 생기는지, 집에서 있을 때 언제 가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에서 두렵고 괴로워서 가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시간을 이렇게 침해당하거나 했을 때 이제 방해가 받고 이제 가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시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가시는 있어라고 하면서 이 장면은 이 장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가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자로는 가시가 보이죠. 소녀는 겉으로도 가시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대. 너의 가시는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이니? 라고 그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로 아이들이 내 가시는 이런 거다라고 나타냈고요. 가시가 커지고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이 난폭해지고 모두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 같다.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삶이 힘들어지고 화로 가득 찰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짜증이 많아지고 온몸을 이제 가시가 뒤덮는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냐? 이제 장면들을 보여준 것 중에서 아이가 혼자서 떨어져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혼자서 방황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 다가가고 싶은데 이쁜 말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가시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 이런 답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의 답을 볼게요.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일 것 같고, 나도 내 마음속 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시 때문에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되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본인의 성찰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너는 친구하고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 같냐 질문하면 애들이 답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면서 본인의 생활도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반성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책인데, 그 중에서도 그림책은 그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시는 무엇일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시는 소년의 화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데 가시는 소년의 보호 수단이 된 것 같대요. 여기도 보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이지만 자신을 억압하는 목줄과도 같다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같지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소년이 진짜 원하는 건 뭐인 것 같냐? 친구들하고 예쁜 말도 하면서 노는 것. 자신의 가시도 받아들이고 위로해주는 친구.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생활을 원하는 것 같다. 일상적인 걸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이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인 것 같냐? 라고 했더니
가시를 녹이기 위해서는 탈피하듯이 스스로 가시를 털어내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천천히 시간을 지내고 갖고 조금씩 없애는 게 필요하다.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존중해 주면서 서서히 그러면 없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본 모습을 숨기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천천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시를 없애고 내가 예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짝꿍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짝꿍이라고 하는 그림책은 굉장히 예쁜 그림책이죠. 보시면 색깔은 딱 여기 있는 색깔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핫핑크의 이 호색과 검정색, 회색 이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짝꿍이랑 멀리 책상이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극적극적하고 여기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계속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그리고 짝꿍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극적극적 저기 있잖아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결될 것 같냐? 이제 너가 한번 연결을 해봐라. 대신에 여기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 방법을 선택했냐? 그리고 장면으로 넣으면 된다. 그림책 장면처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만화 형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말풍선 넣으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직접적으로 다 넣어라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거를 보면 이렇게 만화 컷처럼 구분해서 어떠한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잘 들어주는 거, 뭐 경청이라던가 나전달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떨어졌던 책상이 딱 붙어 있는 장면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극적 땀삐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나눠가지고 이제 순서도 표시를 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손 극적극적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도 있죠.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림책 장면처럼 이제 아이가 그린 거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넘어오면 100대씩 맞는다. 넘으면 101대 만점. 이렇게 짝꿍끼리 서로 싸웠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연결해서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적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스토리보드 만들기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림책들을 줬어요. 다양한 그림책들을 주고 너희들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이 중에 그림책을 하나를 골라.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중에 나와 있는 이제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왜 생긴 것 같은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떤 영향이 끼쳐질 것 같은지 이거를 해결하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어떤 거 활용할래? 그거를 요거까지 다 작성을 하고 이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그린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이제 이것도 지금 만화 형식으로 그린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불량가족 레시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도서에 제가 장면들을 쪼개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 장면을 보고서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보드를 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이제 갈등이 무엇인지 그 갈등은 왜 발생이 됐는지 원인 쓰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방법까지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이건 지금 가만히 들어줬어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고서 재구성을 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위대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뤘고요. 요거는 곰씨의 의자를 가지고 다룬 책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갈등 상황 이렇게 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들은 지금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활용했던 그런 그림책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말의 형태, 말들이 사는 나라, 낱말공장 나라 뭐 이런 그림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안정한 가정생활에서 이제 가정폭력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울음소리하고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주로 이제 다뤄서 이제 제가 질문 만든 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저기 책 중에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말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가정폭력 이해하고 관련을 지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미스백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2학기에 들어오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생각쓰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2학기에 본격적으로는 울음소리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여줘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특이한 구성의 이제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책을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한테 가정폭력의 의미와 가정폭력 원인, 영향,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가정폭력 사례를 탐색을 하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내용도 소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넓히기로 아이들이 이제 대물림된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탐색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제 아이들이 잘 탐색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대처 방안, 지원 방안 탐색하고 이제 의견 공유한 다음에 이제 예방하기 위한 이제 선언문 쓰기 이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림책은 김응식 글, 고정순 그림의 시대북에서 나온 그림책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는 뜻은 무엇인 것 같은지, 열매가 뜻하는 거, 그다음에 처음으로 주인공이 나무를 심은 대상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1년도에 다뤘던 이제 학생들 활동이에요. 네,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질문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중등 그림책 수업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물림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탐색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제 작년과 올해는 요걸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한 거죠. 질문 만들기 활동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질문이 있는 그림책 수업이라고 해서 그림책 사람 교사 모임에서 나온 그림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다양한 질문 기법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블룸의 사고 수준 질문법을 활용을 해봤어요. 이 책 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블룸의 사고 수준별로 질문을 의미와 행동, 영화, 주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책 중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단어들을 넣으면 이 수준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만들어 보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때는 아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을 제가 있는 학교가 지금 굉장히 학교가 소규모 학교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작년에는 13명, 올해는 7명이에요. 그래서 짝꿍이랑 한 권씩, 올해는 혼자서 읽게 했어요. 혼자서 읽고 그다음에 책을 여러 권을 읽게 해서 읽었던 같은 책을 읽은 친구가 질문을 만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게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이때 이제 활용을 했던 거는 질문 만들기 수업에서는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아빠의 술친구, 앵그리맨, 그다음에 나무가 사라진 날, 너 왜 울어? 무인도에서 보내요. 라고 하는 그림책을 6권을 가지고서 질문을 만들겠고요.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만들 때에는 이제 그림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분석 질문, 이제 지식 질문부터 이제 창의 질문까지 이제 만들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여기 위에다가는 본인이 하고 이제 짝꿍이 요거에 대해서 답을 쓰게끔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좋은 질문 어떤 질문인 것 같아? 요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고 했습니다. 이제 아빠 있을 친구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제 창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 해결 방법이 무엇인 것 같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내용인데 폭력을 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답으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무인도에서 보내요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서 적용 질문부터 이제 창의 질문까지 한 거고요. 평가 질문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지속이 돼서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이제 아이는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이제 가만히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실수했던 게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 이유도 한번 써보라고 한 걸 제가 놓친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것까지 한번 써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질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유도 이제 근거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주제에 맞게끔 그림책을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활동으로 질문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중에서도 같은 그림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토론까지도 연결을 지어서 토론 주제도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자기 주장 글쓰기까지 연결을 지으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짝꿍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이제 논술 생각 쓰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가정폭력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료를 또 찾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풀앱 기법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에 진행을 했다 이제 생각 넓히기로, 대물림들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대물림들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요렇게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풀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싹토이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료 탐색을 클래스룸으로 해서 과제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과제를 이제 자료를 찾게 해가지고 제가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 쓰기 제 친구들하고 이제 토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 쓰기로 가정폭력 예방 선언문 쓰기로 저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의미가 뭐냐, 왜 발생하는 것 같으냐,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대체 지금 현재는 뭐 지원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뭐 이런 것들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은 이제 가정폭력하고 관련돼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성폭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부터 그거부터 이제 동이라고 하는 그림책까지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주생활 문화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취 기준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채점 기준이고요. 수업 흐름 살펴보시면 이제 주거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안녕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요건 이제 그 지식시장 가지고서 이거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 하는 주생활 문화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뤘고,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주생활을 위한 방안 제안하기 이제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안하게 하고, 이제 또 다른 활동으로 추가 활동으로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안녕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은 뭐예요? 집은 뭐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리즘 카드로 너는 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미지 카드로 이제 이걸 뽑아서 내가 생각하는 주거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생각 쓰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양한 주거 생활 양식 요 부분이 있어서 지식시장 통해서 둘가구 둘남기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주생활 문화 소개하기는 우리 동네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소개하고 싶은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문서로 해가지고 받아서 직접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넣어라. 왜 선정했느냐? 이거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캔바를 활용해가지고 요걸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만들게 하고 패들렛으로 이미지 검색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소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캔바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추가 활동으로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이거 그림책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룸 플래너라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 기술과정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교과에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룸 플래너를 가지고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너희가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사는 모듬이야. 그 친구들이야. 모든 친구들인데 어떤 집에서 살래라고 하는 모든 이거를 줬어요. 상황들을 주고서 각자 어떤 방을 꾸밀 건지, 그 다음에 공용 공간 누가 꾸밀 건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룸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가 보이지 않으시죠? 패들렛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여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패들렛을 보시면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간별로 이제 작성을 하게 한 거예요. 꾸미고 나서 이 공간을 위에서 본 모습을 찍으면 맨 위에 전체 평면도가 나와 있죠. 이 전체 평면도는 제가 그냥 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고 너희들이 한 거야, 일모듬에서 한 거야 라고 해서 보여주고 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체로 찍어서 캡처해가지고 올린 것들, 그 다음에 3D로 한 거를 이제 평면도 꾸미고 가격 꾸미고 한 거를 위에서 지금 본 모습을 이미지 캡처해서 올린 거를 가지고서 친구들끼리 이제 동료 평가도 한번 해보겠어요. 누구 집에서 놀러 가고 싶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림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건강한 식생활에서는 시골지역 감자튀김,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없어? 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봤고요.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 보고 계시고요. 채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프름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잡힌 식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 다루시면 되고, 식생활 문제 분석하기 여기에서 시골지역 감자튀김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뤘고, 그리고 이제 국어 교과서가 저희 학교는 그 비상 교과서에서 나온 교과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의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식생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건강요리북 만들기로 뭐 맛있는 거 없어? 라고 하는 그림책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식품 선택과 관리를 가지고 수업을 한 다음에 짝과 함께 만드는 건강요리북이라고 하는 걸로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게 했고요. 시골지역 감자튀김은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나눴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장면 속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시골집 표정이 왜 좋지 않은지,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 몇 번 먹느냐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등 그림책 수업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작성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 소금에 대해서 소금의 영향은 무엇인 것 같으냐? 청소년에게 특히나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같으냐? 그렇다면 이러한 똑같은 그 상황인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음식 추천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써보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건강 요리북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없어라고 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계획하기에서 이제 대상을 선정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래? 서울주로 할래? 시골주로 할래? 아니면 그 생주로 할래? 아니면 소금 많이 먹는 누구누구한테 할래? 라고 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왜 그 사람 선택했냐? 그 다음 제안할 음식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활동지 이런 것들 주고요. 그리고서 이제 짝꿍이랑 같이 누가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게 한 거예요. 추천하고 싶은 이유, 그다음에 이거 조사를 해야지 되니까 역할 분담을 모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각자 상세하게 이걸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표지 꾸미는 것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올해는 남자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캔바로도 이제 활용을 해봤거든요. 캔바로는 이제 혼자 각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캔바로 훨씬 더 자세하게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캔바로 이제 건강요리북 만들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식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그림책들이고요.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면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과정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이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림책 활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조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림책 사랑 교사 모임에서 많이 이제 그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림책 박물관에 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주제별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준호 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림책을 자주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꽃 출판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작가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내가 그림책 읽어주는 거 너무 쑥스러워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들어가시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기는 한데 아이들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읽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출판사에서 그런 활동지라던가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등 가정교육 연구회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만요. 잠깐 이거 저기가 된다면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 그 설문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이시죠? 걱정하셨잖아요. 중등에서 아이들이 시시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 이제 걱정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설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 수업에 대해서 너희 몇 점 줄래? 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점수를 줬고요. 그림책 활용 수업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림책과 우리 생활이 비교하니까 나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성찰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힘든 건 뭐였냐? 그러니까 수업에 만약에 결석을 해서 빠지거나 그러면 이거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 요게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이런 그림책 수업, 그림책이 뭐였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수업에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림책을 생생하게 읽어줘서 좋았다. 앞으로도 생생하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준 거 제일 좋아하고요. 그림책으로 더 많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영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느끼셨죠? 막, 우리 강의해주신 저자쌤들이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주시려고, 뭐, 2배속으로 막, 말씀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예, 그 느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순홍 선생님이신데요. 예, 이 선생님은 제 강의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빨리 강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신데, 한번 볼까요? 예, 순홍쌤 바로 강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문 수업 나눔을 맡은 권수성입니다. 네, 저는 원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강사 소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등 그림책 수업을 같이 집필할 당시에는 그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서해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서해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시흥이라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좀 더 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지역에서 했던 수업들이고요. 현재는 중학교 안산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고 다문화 학생이 표면적으로는 약 10%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 가정까지 다 합치면 약 50%가량 되는 학교에 있어서 지금 수업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오늘 소개하는 수업들이 중학교에서도 수업을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결과물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그림책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이 더 잘 들어오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한문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네,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들으세요? 저는 학기 초나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한문 왜 배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아이들은 다 질문을 하죠. 수학 왜 배워야 돼요? 뭐 영어 왜 배워야 돼요? 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다 질문하는데 왠지 모르게 한문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전 학교에서는 특히 좀 기분이 좀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 좀 좋았던 부분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그림책 어떤 그림책 읽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림책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고전적인 텍스트인 한문이랑 지금도 한 권씩 계속 나오는 새로운 그림책이랑 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한문 안에는 다양한 주제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에 당시에 있었던 모든 주제들을 다뤘던 언어인데 그림책 역시 분야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수업을 엮으면 그림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림책 수업을 했고요. 좀 어려웠던 지점은 우리 한문이라는 교과가 한자를 익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 한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가치관을 함양시켜야 돼서 이게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이 교과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주제별로 그림책을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 수업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집필했던 내용은 나이, 기아 빈곤, 노력, 감정, 배움, 덕목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백인생 그림책, 거짓말 같은 이야기, 민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 우리는 매일 배우며 살아, 빛을 비추면이라는 이 그림책 6권을 가지고 수업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나이에 대한 그림책을 했는데요.
네, 나이에 대해서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네. 먼저 백인생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을 활용했습니다. 백인생 그림책은 타이케 파일러가 글을 쓰고 발레리오 비달리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0세부터 99세까지의 삶을 100개의 장면을 담아서 각 삶의 경험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생애별 메시지가 기록된 그림책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생들이 만 13세, 14세의 중2 학생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림책에 보면 16세에 하지만 그 전에 너는 키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부분이 자기 나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그냥 키스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많이 읽어드렸거든요. 선생님들도 무척 좋아하시고 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니까 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분량이 많아서 저는 모든 별로 읽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별로 읽기를 할 때 시간을 약 20분 이상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이렇게 나이 먹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나이 먹기라는 활동은 네, 뭔지 보이세요? 혹시? 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네, 일단 재활용품을 가지고 제가 네, 맞아요. 병뚜껑입니다. 장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PT병 병뚜껑을 아이들에게 모았어요. 네. 생수병 병뚜껑을 가지고 모았는데요. 아이들에게 모은 뒤에 이렇게 병뚜껑 위에 네, 지학 15세를 나타내는 그 단어부터 네, 종심 70세까지 나이를 나타내는 이렇게 단어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붙인 뒤에는 나이 먹기라는 놀이를 했는데요. 이 나이 먹기라는 놀이는 네, 보드게임 네, 러브레터를 참고해서 만든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병뚜껑 16개가 필요하고요.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15세인 지학은 네, 상대방을 지적한 다음에 너 약관이지, 너 이립이지 이렇게 맞췄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아웃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약관은 상대방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활동을 할 때는 4인 1모듬 구성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를 1인당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보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이 병뚜껑을 16개를 다 뒤집은 상태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 기본적인 그 룰이 그 한 장을 가진 상태에서 한 장을 먹고 그리고 두 카드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서 하는 게임인데요. 책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 한자를 써라 혹은 한자를 읽어라 외워라 해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이 표를 계속 눈이 떨어져라 계속 봐요. 네, 지학이 뭔지 약관이 뭔지 이름이 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나이를 나타내는 성어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면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익히고 있구나 이거를 좀 인식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방식도 네, 중등 그림책 수업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한 뒤에는요, 논어에 나오는 나이 표현을 살핀 다음에 같이 그림책을 읽습니다. 네. 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다 논어에 나와 있는 나이 표현 위주로 병뚜껑을 구성했고요. 그 외에는 게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회관만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문장을 배운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인생 그림책을 읽고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이유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의 그림책 장면을 보고 자신이 해당 나이에 어떤 장면인지 상상해 봅니다. 네, 20세부터 70세까지의 장면을 자신의 모습을 그냥 상상해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막 진지하지 않게 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백인생 그림책을 같이 읽고 나서 상상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아이들이 진정성 있게 좀 더 자신의 의미를 담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활동을 한 뒤에는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애별 버킷리스트랑 인생관을 적는 논술형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15에서 70세까지 나타내는 어휘를 한자로 작성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휘의 뜻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해당 나이대별로 자신이 갖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 15세가 지났잖아요. 15세 때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쓴 다음에 그와 관련된 고전 명구를 한자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냥 수업을 했을 때보다 그림책을 했을 때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진정성 있는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기와와 빈곤인데요. 기와와 빈곤입니다. 네, 기와와 빈곤은 강경수 작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네,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세계에 정말 많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배고픈 동생을 걱정하면서 매일 50kg의 석탄을 나르는 핫산, 하루 14시간씩 카페트 공장에서 일하는 파니어, 3년째 맨홀 밑에서 살고 있는 엘레나, 9살의 전쟁터에 끌려가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칼라미 등 고통을 당하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그린 그림책인데요. 제가 이 그림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리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 수업을 기획할 당시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기아 빈곤에 대한 그림책이 뭐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문장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먼저 1차 시에는요, 기아와 빈곤 관련한 성어를 익히고 문제 만들기 했는데요. 이렇게 남부여대, 무이무탁, 개옥지탄, 형설지공, 곡괭지락, 안빈낙도, 식무구포하고 거무관하라, 호구지책, 삼순구식, 초급목피 등의 성어와 문장들을 가지고 먼저 1차 시에서 수업을 했고요.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전국 한문교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 줄탁동시에서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신 이 학습지 2를 가지고 모둠 해석을 하게 하고 모범 해석을 교사가 다시 제시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항상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같이 풀이해 본 다음에 이렇게 질문 게임을 항상 했는데요. 질문 게임은 간단합니다. 이 학습지를 절반으로 자른 건데요.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고 1인당 학생들이 개인별로 2개씩의 문제를 만들고요. 4인 1모듬이 되어서 총 모듬별로 8개의 문제를 질문을 만들게 한 뒤에요. 같이 모듬에서 한 명이 이 큰입이 역할을 하면서 다른 모듬에 가서 자기 모듬에서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내고 다시 친구들이 맞춰보도록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물론 요새는 뭐 팅커벨도 있고 뭐 많죠. 팅커벨 뭐 퀴즐렛 많은데요. 근데 저는 온라인도 좋은데 오프라인으로 직접 한자를 써보게 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도 좀 더 좋더라고요. 물론 종이 낭비는 있죠. 종이를 쓰는 좀 그런 건 있지만 좀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데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아 빈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선정했는데요. 사실 한자가 조금 어렵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중학교에서는 이 문장이 적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아직 제가 작년 2학기 때부터 복직을 해서 아직 소크라틱 세미나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올해 좀 2학기 때 다른 문장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맹자 양해양 상편의 무항산 무항심을 같이 공부한 뒤에요. 소크라틱 세미나 토론을 활용했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토론 방식인데요. 두 개의 원, 안에 있는 원과 바깥에 있는 원, 두 개의 동심원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합니다. 가운데 발언자들이 토론하는 학생들이 내부원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요. 바깥 외부원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학생들이 이렇게 발언자가 발언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포스트잇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인데요. 네, 무척 역동적이고 아이들이 조금 좀 토론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네, 수업 방식입니다. 잠시만요. 네. 소크라틱 세미나 토론은 이렇게 3인 1모듬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먼저 3인 1모듬이 되어서 같이 이 양해양 상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을 각자 만드는데요. 질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 이 텍스트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사실적 질문. 두 번째 차원은 텍스트와 관련해서 답의 근거를 텍스트와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해석적 질문. 세 번째는 텍스트 밖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평가적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이 토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은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을 묻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 게임에서 많이 충분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석적 질문, 그러니까 텍스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도록 합니다. 해석적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텍스트에 그 항심이 나왔는데요. 항심을 꼭 가져야 할까? 현명한 임금이란? 항심이 없으면 항산도 없을까? 항심이 없으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맹자가 항상과 항심을 말하는 이유는? 처럼 이렇게 텍스트와 연관되어 있지만 답이 2개 이상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야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해석적 질문이라면, 평가적 질문은요, 좀 더 텍스트 밖에서 이렇게 사회와 연관된 혹은 이 개인의 삶과 연관된 질문들이 평가적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만든 다음에 같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부원에서 있는 학생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그냥 토론이 끊길 때 혹은 정리가 필요할 때 혹은 너무 발언자들이 토론이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자리 변경이 필요할 때 정도만 좀 개입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 학생들이 그 소크라티스 세미나 토론한 뒤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맹자가 선비예요? 네, 선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 선생님 한문 외워야 돼요? 이런 질문을 듣다가 맹자가 진짜 선비인지 물어보고 선비는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또 선비냐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무척 신선했습니다. 또 이 소크라틱 세미나 토론은 좋은 점이 일단 자리 배치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3인 1모드로 되고 가운데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면 일단 공개 수업 때 좋습니다. 수업 공개하실 때 아주 뭔가 하는 것 같고 좀 그럴듯해 보이고 아이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토론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으니까 그 책 참고하셔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던 그림책은요.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라는 그림책은요. 이런 책입니다. 툭하면 떨어지는 돌멩이들, 산 꼭대기에 낀 구름 때문에 자주 내리는 비, 햇빛을 가리는 산 그늘 등으로 불편을 겪던 밍로 부부가 지혜로운 노인에게 산을 옮기는 방법을 물어보고 여러 시도 끝에 좋아하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림책인데요. 선생님들, 이 밍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라는 그림책이랑 관련된 성어, 문장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성어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노력과 관련된 성어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식벌지목, 우공이산, 마부작침, 7.8기, 주마가편, 절차탕마, 절치부심, 그리고 이 논어에 이 절차탕마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역시 수업 방식은 동일하게 그 모둠 활동을 통해서 모둠을 해석한 뒤에 제가 모범 해석해주고 그 뒤에 또 질문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한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학생들이 만든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민로가 산을 옮기려고 한 까닭은 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해석적 질문은 민로 가족이 이사를 하지 않고 산을 옮기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평가적 질문은 내 앞에 놓였던 산은 무엇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앞에 놓였던 산이 뭐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산이 무엇일지 좀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뭐 대학 진학, 입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후에는 역경을 이겨낸 경험을 글쓰기 활동을 했는데요. 노력 관련 성어를 익히고 민로는 어떻게 산을 옮겼을까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취를 보았다면 노력 관련 성어를 활용해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낸 사례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신이 처한 역경을 이겨낸 사례를 아래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렇게 성어를 제시해 줬고요. 목표 수립 과정, 목표 수행 과정 중에 만난 어려움, 문제 극복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개선에서 배운 점, 교훈 등을 쓰게 했고요.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쓰게 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댓글 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사실 개인이 먼저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가지고 그 내부 서클 토론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소크라틱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막 바빠서 자세한 내용은 좀 스킵을 많이 하고 패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번째, 감정을 주제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 시옷시옷히읗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내 마음 시옷시옷히읗은 이렇게 초성이에요. 초성. 이렇게 감정의 여러 가지 종류를 초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한 그림책인데요. 사실 내용이 너무나도 가볍고 그냥 산뜻한데도 어른들한테 읽어줬을 때도 오히려 이 가벼운 책에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많이 받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책을 읽어주기 전에 초성 퀴즈 같은 거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요. 시옷시옷히읗으로 자신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봐라 하면 참 아이들은 아주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많이 안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싱숭해, 뭐 소소해, 뭐 이렇게 책에 나오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아주 쉬우니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그 감정과 관련된 수업은 이 하기시수지 부영열후에서 이 기쁠 열자를 설명하면서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줄탁동시 그 한문교사 그 전국 카톡방에는 인사이드 아웃 2를 가지고 그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감정 한자를.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림책 가지고 수업하면 좋은 점이 그 김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그림책 한 권을 온전히 전체가 같이 온 권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2도 무척 좋은 영화지만 그걸 안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 그림책 수업은 1시간 안에 전체 학생들이 한 권의 같은 내용을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시시면 불황여로에서 이 기쁠 열자를 수업할 때는요. 이 그림책 감성놀이에 나와 있는 감정 탐정 놀이를 활용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감정 탐정 놀이는 이렇게 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놀이거든요. 공감대학 카드나 글로벌 카드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놀이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써 있는데 아이들은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냐? 라이어 게임 선생님들 아세요 혹시?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 그 유튜브에서 라이어 게임 치신 다음에 검색하신 다음에 아이들 보여주시면 금세 이해하고요. 아니면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같은 감정이 적혀있는 카드 3장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카드 1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적혀있는
같은 감정이 적혀 있는 카드 3장이랑 빈 카드 1장을 4명이 한 장씩 나눠 가집니다. 네, 역시 모둠 활동이에요. 4인 1모드 모둠 활동.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카드를 받은 학생은 감정 탐정, 나머지는 시민이 돼서 게임 참가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감정 제시어와 관련된 경험, 사물,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때 감정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카드를 받은 감정 탐정이 감정 제시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나는 이 감정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한 2바퀴 든 다음에 감정 탐정이 누군지 맞추는 놀이입니다. 근데 감정 탐정은 자신이 감정 탐정인 걸 들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임인데요. 저는 이거를 한문 시간에는 이렇게 한자로 했습니다. 각각 뭐 슬플에, 두려울 구, 뭐 이 사랑에, 기쁠 열, 미워할 로, 두려워할 공, 뭐 하고자 할 욕, 욕심욕을 하기도 하고 하고자 할 욕을 하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쁠 희, 뭐 성낼 로, 즐거울 락 이렇게 이 한자들을 각각 똑같은 카드 3장이 한 세트,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이 카드 한 장을 한 세트에서 섞어서 나눠 갖게 하고요. 나눠주면 사실 아이들이 여기 뒷면에 음과 뜻이 안 써 있어요. 애들이 이 카드를 받아도 자기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죠. 몰라서 제가 따로 이 한자와 뜻과 의미 적혀 있는 카드를 또 나눠주거든요. 그런 걸 계속 보면서 네, 익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감정을 더 많이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수준이 막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감정 카드를 한자를 좀 익히기에 참 좋은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활동을 했고요. 어, 배움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매일 배우며 살아가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네, 3인행의 필요아사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같이 그냥 질문을 만들고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림책 내용과 한문 본문을 봤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분 남았네요. 네, 6번째로 덕목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덕목은 네, 그림책 빛을 비추면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김윤정 작가가 그리고 최덕규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빛을 비추면이라는 그림책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응이 가장 좋은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저 캠핑을 조금 다녔어가지고 캠핑 장비 중에 랜턴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매일 볼 때. 빛을 비추면이라는 그림책은 빛을 비췄을 때와 비추지 않았을 때 장면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빛을 비추면 별이 반짝반짝이고 뒤에 막 고양이가 나오고 막 앙상했던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고 네, 꽃이 피어나고 막 촛불이 막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에 참 좋은 그림책인데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그 빛을 비추면을 읽어준 다음에는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빛을 좀 찾아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덕목을 나타내는 한자들을 제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아이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어떤 덕목이 있는 거 같니? 그리고 너희한테는 어떤 덕목이 있는 거 같니? 라고 물어본 뒤에 이렇게 강점을 찾아주는 활동을 하거든요. 자기 각자 네,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생 때 의미 있었던 경험을 2가지 적게 한 다음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진 빛을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 부회장 당선됐을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준 빛은 충성충, 날쌔다용, 생각하다사 이런 식으로 빛을 찾아줬고요. 학급원 전체들이 이렇게 이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나서 이렇게 빛을 찾아두는 활동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요. 네. 더 깊이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목쌤. 가능하시면, 예, 자료 공유 부탁드리고요. 예,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 그림책은 워낙 저작권 문제들이 있어서, 예, 공유해드린 자료들은, 예, 수업 연구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유출은 좀, 예,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림책사랑 교사 모임
대표이신 김준호 선생님께서 예, 간략히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내일은 자유학기제 과학, 도덕, 영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내일은 또 다양한 것과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면으로 들어서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행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저희가 대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현재 대부분 많이 신청하셨는데 100명 넘게 다들 신청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가을 그 사모라고 저희 대표적인 대면 행사인데 그 2일에 걸쳐서요. 10월 6일, 10월 12일. 6일은 하이서울 리소스에서 하고 12일은 서울 교대에서 하는데요. 두 행사를 모두 참여하는 비용이 3만 원에 두 행사를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참가비 3만 원으로 2일 참가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일정이 안 돼서 하루만 참가하겠다 그래도 뭐 3만 원으로 하루만 참가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내용이 보면 10월 6일은 네, 제가 그림책 토론 실습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고정순 작가님을 만나고요. 네, 이렇게 10월 6일은 2시에서 6시 정도까지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12일은 선택 강연을 3개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선택 강연이 뭐냐? 예, 첫 번째 타임 1시간 50분, 10시부터 11시 50분 선택 강연 7개 중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강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중등이시니까 내일 자유학기제 강연하시는 이방님 선생님께서 창작 수업을 되게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주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오후 첫 번째 타임에서는 또 7개 중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들어가시는 거죠. 권현숙 선생님 토론 수업이라든지 방금 한문과 소개하신 권수롱 선생님 생각놀이, 감성놀이, 뭐 중등 선생님 강연 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서는 또 7개 중에 국어 강연하셨던 김창덕 선생님 한 문장이라든지 내일 도덕 강연하실 조영학 선생님 그림책 죽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이 선택 강연 3개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일은 서울 교대에서 이 강의실에서 선택 강연을 듣고 6일은 고정순 작가님 만남고 저와 그림책 토론 이 두 일 동안 그림책 출판사들이 한 5개 정도 6개 출판사들이 참여할 거라서 선생님들이 그림책도 실물도 보시고 책도 구입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모집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심 있으시면 제가 방금 지금 제가 채팅창에 참가 신청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신청하시면 네, 대면으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또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8시 늦지 않고 오늘과 같은 줌 주소니까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예,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